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3월 달에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3, 4월 그냥 가버려요. 정신없이. 중간에 오셨지만 앞에 입문 강의는 못 들어요. 시간 없어서. 11월, 12월 거는 듣기 어렵고 우리 1월부터 이제 처음 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왔어도 잘 몰라요. 듣고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정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냥 대충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 그리고 다시 또 기억하고. 그래서 그날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1월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라고. 책은 읽지 말고 들으셔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3월 달부터는 정리된 책 나오거든요. 시험용으로 정리한 책 나와요. 그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새 책으로 정리된 책으로 정리하면서 책에다가 이제 읽고 외울 문장들을 형광펜 발라드릴 거야. 그럼 복습할 때 발라준 것만 자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책은 지금 읽는다고 해서 내용이 습득되는 게 아니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서 일단 알아들을 정도로만 자주 들으시라고. 그럼 책이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처럼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지난 시간에 부동산 물권 변동하던 끝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그러니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도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문제거리가 있어야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데 등기를 했으면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항상 나오는 게 시험에.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나오면 나오는 사례가 정해진 게 우리 그 일상 거래처럼 매매 계약하고 대금 지급 다 하고 물건 이전 받는 그런 형태의 그 계약 관계가 나오는 게 시험은. 우리는 사실 돈 다 주기 전까지는 물건 안 주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 사례가 시험에 나오면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매매하고 대금 다 완납했는데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점유는 이전 받은 사건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아직 등기하지 않는 한 갑이 여전히 현재 소유자고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니다고. 그게 1번의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점유 이전은 받았으니까 을은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고.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리 현재 소유자가 갑일지라도 갑은 오히려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지 갑이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어로 정리할 게 미등기라 아직 소유권 취득은 못한 거고 그래도 점유를 했으면 매수인이니까 점유 사용권은 취득한 상태예요. 이제 세 번째 쟁점이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야. 그럼 을이 갑한테 이제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하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소송된 이유가 을이 갑한테 10년 이상 등기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 시효로 소멸한 게 아니냐 이게 다퉈졌을 때 그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볼 때는 등기 청구를 안 했지만 점유 이전을 받아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을은 권리 행사를 해온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더라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더라도 점유를 계속 했으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 소송된 게 을이 또 병한테 전매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병 앞으로 등기 이전은 안 됐고 점유는 이전해줬어요. 그럼 이제 얘는 이때부터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축 주장이 을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 병한테 이전하고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이날부터는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닌가가 다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점유하는 게 권리 행사였듯 이 처분한 행위도 을이 권리를 행사한 걸로 봐야 되니까 처분 행위로 인해 점유를 상실한 건 권리 행사한 걸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등기 매수인이 시험에 나오면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법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만 딱 정리를 하라고. 그럼 미등기 매수인 나오면 미등기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을 못한 상태고, 매수인이니까 점유이전 받으면 점유사용권은 취득한다. 그리고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 원칙상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면 이때는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고. 그리고는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주죠. 처분했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도 권리 행사라 이때도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고. 그럼 2, 3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점유예요. 점유.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이 나오면 대부분 점유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점유한 게 권리 행사한 걸로 본다더라.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미등기 매수인 쟁점이 정리되면 이제 미등기 전매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책 순서와 상관없이 논리적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야.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나온다고. 그럼 중간 생략 등기 문제는 저희가 첫날 강행 규정할 때 강행 규정이지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법에 위반해 가지고 등기를 했더라도 처벌은 받되 효력은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물권법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구별할 사례가 이 두 사례야. 둘이 매매하고 을 앞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병한테 매매를 한다고. 이때 을을 미등기 매수인 이 매매를 매수한 걸 다시 팔았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그럼 이제 순차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 앞으로 등기해야 병이 소유자가 될 텐데 을 세금 안 내려고 등기를 생략하고 가백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요. 이 등기를 중간에 생략하고 등기했다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이미 등기가 돼버렸으면 어차피 순차로 등기를 하든 생략하고 직접 하든 병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될 사건이니까 이미 등기된 건 유효로 본다라고 한 거예요. 조세 추징하고 처벌하는 건 단속 문제고 유효 무효가 민법상 문제니까 유효하게 효력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그건 직접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전원 합의하에 등기가 됐어야만 효력이 있는가, 합의가 없었는데도 등기가 됐으면 효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등기됐으면 등기는 실체관계랑 부합하면 유효한 거지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가 이미 등기된 사건,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문제고, 또 하나 사건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하고 지 앞으로 등기를 생략하고 또 병하고 미등기 전매를 한 이후에 병 앞으로도 아직 등기가 안 된 사건. 이 사례는 이제 병이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될 텐데 병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냐 그 문제예요. 그럼 병 앞에 사람 2명 있죠. 그럼 사건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병은 을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갑한테도 직접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다고. 이건 이미 첫날부터 우리가 물권 채권 관계 배운 거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병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하고. 병하고 갑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지 병이 갑한테 직접 해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그럼 을 앞으로 등기 이전이 돼야 이전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등기 청구를 갑한테 안 해. 그러면 병이 을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 대위가 뭐예요? 이 지위를 대신하는 거야. 지위를. 그럼 병이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는 게 두 방식인데 병이 갑을 상대로 을에게로 등기해 주라 이거를 을을 대위한다고 하는 거고, 병이 갑을 상대로 자기 앞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걸 직접 청구, 그걸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이제 여기서 쟁점이 병이 을한테 하고 을이 갑한테 하고 순차대로 등기를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병하고 갑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직접 청구는 못해요. 그런데 이들 전원이 직접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전원 합의가 됐어. 이걸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 그래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전원 합의가 됐으면 이거 단속 규정이라 단속은 받되 이 합의는 유효성을 인정을 한다고.
그럼 직접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때는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버렸을 때에는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따질 필요 없고 등기 됐으니까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고, 아직 등기가 안 된 사건의 경우에는 순차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해야지 직접 해달라고 할 권리는 없어. 직접 해달라고 하려면 당사자 전원이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에요. 그럼 확인할 게 뭐예요? 전원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셔야 돼. 합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써 있다니까. 써 있어. 그래서 이제 첫째 소송된 게 뭐냐면, 이렇게 전원이 직접 등기하기로 해도 갑하고 병은 세금 다 내요.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니까 을만 세금을 하나도 안 내지 갑병은 다 낸다고. 그래서 이제 병이 세상에 눈을 뜨고, 야 너만 혜택 보지 우리는 얻는 게 없으니까 매매대금 좀 깎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깎아줘. 그럼 직접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대위에서 등기 소송을 한 거야. 그때 이제 갑측이, 을측이 전원이 직접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직접 해야지, 더 이상 대위는 못하는 거 아니냐가 소송에서 다퉈졌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대위 행사는 합의가 됐든 안 됐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원 합의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질 뿐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직접 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각각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된 건 아니니까 각각의 매매 계약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니까 병은 여전히 을을 대위에서 정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전원 합의가 됐으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있죠. 소멸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대위 행사는 합의가 됐든 안 됐든 당연히 가능한 거고, 합의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갑이 세상에 눈을 떴어. 그럼 직접 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갑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올려주마 그랬어요. 인상약정을 한 거야. 근데 막상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기존 매매대금은 줬는데 합의한 이후에 인상하기로 하니 인상대금 이거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안 줬다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직접 해주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을이 돈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이 돈 줄 때까지는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해도 갑은 을이 인상금 지급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나도 너한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을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직접 등기하도록 하고 자기는 쏙 빠져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득을 얻었거든. 근데 이제는 병은 깎아달래지 갑은 올려주래지 양쪽 나눠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짓을 할 이유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을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고안한 방법이, 민법에 우리 직접적인 시험법은 아니지만 채권은 권리라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 채권 양도 법리를 여기다 적용을 한 거야.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고. 그럼 이 채권이라는 건 을이 갑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양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양도를 해. 그리고 채권을 양도했다라는 이 사실을 채무자한테 알려요. 통지를 해줘, 이렇게. 그럼 일반 채권들은 금전채권처럼 을이 갑한테 만약에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거를 병한테 양도를 해. 그리고 갑한테 알려. 야, 이제 나한테 갚지 말고 병한테 돈 받고 팔았으니까 나중에 병한테 갚어 라고 통지만 해주면 갑은 당연히 병한테 갚아야 돼요. 그게 채권 양도의 법리야. 그걸 여기다가 적용한 거야. 그럼 등기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해줬죠. 그럼 채권 양도대로 하면 갑은 병한테 채무 이행을 해야지 라고 주장을 한 거라고. 근데 법원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채권 양도의 법리를 여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만약에 여기에도 채권 양도 법리를 적용해버리면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법에서 원칙상 직접 하는 거 금지해놨잖아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청구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합의가 된 걸로 볼 수 있으려면 통지받은 갑이 좋다 그렇게 해줄게 라고 동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갑이 동의 한 개 나와요, 안 한 개 나와?
100%안 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지문 형태로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했으나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같은 문장이야. 갑의 동의가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요.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직접 청구 못 한다고. 다음이 이제 뒤에 사물단계 과정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배워요.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했죠? 아직 안 했어요? 한 달이 다 됐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민법 종칙, 물권법, 계약법 전체에 관련된 쟁점이라 일순환 때는 한 번에 정리를 못해요. 아직 뒤에를 안 배운 상태라. 계약법까지 하고 나서 민법 종칙 할 때 무효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전체적으로 일순환 때 개별적으로 배운 걸 종합정리를 할 거예요. 이대로 읽으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을 말해요.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만 해서는 안 되고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어요. 이건 효력 규정이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등기 이전 해봐야 효력도 없어. 안 된다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허가를 진정한 계약 당사자들이 받아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금 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를 한 거 아니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요 매매 계약에서 허가 받고 등기하고 또 이 매매에서 또 허가 받고 또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건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가지고 갑병 간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야. 이 허가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 구역에서 이루어진 건 언제나 무효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한 건 싹 다 무효고,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또한 싹 다 무효다. 그래서 공식 외우시면 돼. 정리해놨어요. 공식 정리돼 있고 다음 페이지에 문장으로 또 정리돼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문제에서 첫째 구별하실 건 이미 등기가 된 경우, 그럼 등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그 다음 구별하실 게 이 두 사건이 아직 등기가 안 된 경우 대위는 당연히 둘 다 가능한 거고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합의가 없느냐 합의가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합의가 없었으면 대위 청구만 가능하고 직접은 안 되는 거고, 합의가 있었으면 대위 청구랑 직접 청구랑 선택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합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한 거 나오면 문장이 한 3줄 정도로 나와요. 굉장히 길어. 읽으시는 거 아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중간 생략 등기랑 한 공간에 같이 나오면 그냥 무효라고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습을 그렇게 해요. 시험 볼 때 중간 생략 등기만 나오죠. 그럼 유효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지. 그때는 그냥 싹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효력 규정이야. 그러면 또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두 규정 다 위반했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 위반이라 무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사람들 프린트에 진하게 주요 문구 다 해드렸죠? 이거 좀 전에 봤던 공식 여기다 적용해서 해보라는 거고 복습할 때 보시면 돼. 이제 문제 보시게. 책에 있는 문제라 페이지 써놨어요. 자, 이렇게 사례 나오면 무턱대고 처음부터 이렇게 더듬더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갑을병이 눈에 띌 거 아니야, 한자라. 그럼 갑을병이 어떤 법률 관계인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너무 이 문제를 대할 때 막 긴장해가지고 경직되시면 안 돼요. 즐기셔야 돼. 그리고 어차피 아는 게 없잖아. 나는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푸세요. 맞춰야지 하지 말고 그날 맞추면 돼.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듯이 공부하지 말라고. 틀리면서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운 내용이
이 문장 어디에다가 적용할 것인지 그걸 한번 공식을 생각해서 표시하고 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라고.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한 것만 자주 반복해서 표시할 부분 찾으면서 이렇게 보는 습관 들이시면 되지, 혼자 막 이것저것 찾아서 푸시면 곤란해. 하긴 뭐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뭐. 그럼 정리를 이렇게 하라고. 을은 갑소유 매수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럼 갑을병 전매된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그럼 갑병 간에 직접 등기해 주기로 합의했지. 이게 이제 중간식약 등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 고르래. 그럼 합의했으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대위할 수도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 고라 그랬는데 1번에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청구 있다. 왜? 직접 해주기로 합의했으니까 그럼 1번 처리되잖아요. 그 다음 2번은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건 아니다고. 직접 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대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갑과 을 간의, 을과 병 간의 계약에는 아무 영향 없다고. 그 다음 3번은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등기가 돼버렸죠. 그럼 된 등기는 유효하다고. 허가구역이란 말 없잖아요. 그럼 등기는 유효하다고. 자, 4번 이제 만약 나오죠. 자, 민법 사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약이야. 그 만약이 들어있으면 위의 사례를 4번 지문 자체에서 가정을 별도로 했구나. 그럼 4번 문장은 만약 자체를 지문 자체를 정리를 하신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금방 우리가 정리한 사건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은 미등기 전매 사례가 나오면 나올 판례가 정해져 있는 거지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 그 판례 사건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내가 외운 문구가 눈에 띄어야 돼요. 뭐 대금 인상하기로 했대잖아. 그럼 대금 인상 사건이 나왔죠. 그럼 그 뒤는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사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응용되는 게 아니라. 그럼 대금 인상된 게 나오면 그 인상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 결론만 확인하시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이거를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고 그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느낌의 차이점을 느끼시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끝에 가서 확인만 하는 거야. 등기 거절 있어 없어? 있다고. 인상했는데 안 주잖아. 그럼 줄 때까지는 등기 못 해준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구먼. 이렇게 푸시면 돼. 이렇게. 자, 5번도 만약 나오고 뭐 나왔지 이제? 등기 청구권 양도한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통지했대죠. 갑통이 있어 없어요? 안 써 있잖아.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했대잖아. 이때는 합의된 게 아니니까 직접 청구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 이유는 사건별로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나올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 이 공부 뭐가 나올지 몰라. 어느 사건이 나올지도 모르고 못하는 거야. 이거 다 집에 가야 돼. 나올 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외워서 외운 대로 답하시는 거야. 생각하고 응용해서 답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 제일 쉬워. 민법이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없어. 어제 꼭다리 갔다 갔죠? 세법. 그 세법 이해할 게 뭐 있어? 외워야지. 그 인간이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냥 외우래지. 그냥 따라서 같이 외우자고. 집에서 별도로 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 외우자 그럴 거 아니에요. 민법은 외울 게 없다니까. 동그라미 치면 돼. 손이 아기만 하면 된다고? 개뿔. 한 10여 년 전부터 시험 본다고 책 좀 달라고 그래서 책 준 것만 해도 몇 권이야. 시험 보러 간 적도 없어. 야, 한 더 달하면 붙겠지? 그래서 웃기고 있네. 민법 때문에 못해. 아니 세무사니까 본인이 중개사 자격증도 한번 따본다고 몇 해 전부터 공부한다고 했었거든. 근데 민법 때문에 안 된다니까. 강의를 꾸준히 들어야지.
지가 무슨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2달 하면 되냐고. 택도 없어. 우리는 일주일만 하면 세법 다 맞아버려. 어? 할 게 뭐 있어 그거. 그거 동그라미 심으면 돼. 양도소득세 뭐야? 양도해서 소득 얻으면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양도했는데 소득이 없어. 그럼 세금 없지. 뭐 공부할 게 뭐 있대?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등록세, 등록할 때 내는 세금.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됐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 강론의 점유권 하시죠. 점유권.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포장하고 그래. 이제 물권법 강론에 제일 처음 나오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그 점유권이라는 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권리로 보호하는 걸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점유권의 개념이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되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으면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상대적 개념으로 본권이 있어. 자, 본권이란 개념 자체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점유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정당한 권리, 진정한 권리, 뭐 진짜 권리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럼 점유권을 지금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정당한 권리에 기초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랑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 본권 없이 점유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점유권이라는 건 본권이 있냐 없냐는 상관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 뜻인가 잘 안 와닿아요. 이 사례 보시면 돼. 그려봐야 후회할 거야. 어제도 질문 있다고 왔는데 내 아름다운 프린트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공란에다가 그려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안 보이게 해서 왔더라고. 뭘 이렇게 다 그리셨어? 전생에 사관이었어? 이거는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듣고 그냥 바로 외워버리면 되지. 이거를 그려가지고 가서 집에서 만지작거리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갑소유물을 을이 절취했다고. 그래서 을이 점유해. 야, 소유자 누구야? 다행이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지. 그럼 갑분들한테 언제든지 자기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것도 소유자 누구요? 그러면 어느 하고는 열의 3명은 을! 환장해 진짜. 갑이 소유자지 절도한 을 소유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백화점 한번 싹 돌고 나 혼자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식구들은 살아. 그러면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러니까 본권은 갑한테 있는 거야. 이 본권이라는 건 진정한 권리란 뜻이고 본권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다 본권인 거예요. 정당한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킨 권리들이 다 본권이다. 그러니까 본권은 갑한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점유권은 상실된 상태야. 지배를 뺏겼으니까. 이제 을은 본권이 있어 없어요? 아무 권리 없지. 정당한 권리가 없어. 근데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을이 지금 사실상 지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갑소유물을 을한테 반환 청구할 문제인 것이고 그건 소유권 문제고, 이제 점유제도의 문제는 을이 일단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을이 본권이 있냐 없냐는 점유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점유를 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 소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불법 점유자라고 한다고. 그럼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됐거든요. 불법은 무슨 뜻이요?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뜻이지. 야,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점유자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도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문제는 이걸 또 병이 또 훔쳐갔다고. 그래서 병이 점유해. 그럼 병 침탈행위 때문에 을이 점유를 상실했죠. 이때 을은 병한테 자신의 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시험 문제예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 앞서는 성격이에요. 우럭인 것이지, 우럭. 그냥 덥석 무는 거야. 못된 놈이 어서 입을 열어. 야, 점유권이 일상생활에서 입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좀 막연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분리된 사고만 하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분리가 잘 안 돼. 순간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일체가 돼 버린다고. 그거를 빨리 개념 정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점유라는 건 본권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걸 점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고, 점유권이 침해되면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본권자는 갑이야.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본권 행사는 할 게 없어. 점유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일지라도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하면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을 물었는지 점유물 반환을 물었는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돼요. 소유물 반환은 갑이 하는 거지, 갑은 병한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 을은 병한테 자기가 먼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병이 침탈했으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납득이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점유라는 건 본권이 있냐 없냐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만을 권리로 인정하는 걸 점유권이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권리를 점유권과 그 이외에 본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 안 미쳐. 을은 본권 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점유를 침탈당했으면 점유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문장 하나만 하시면 돼. 그러면 이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불법 점유자 나왔죠. 그럼 불법을 적용할 문장인지 점유자를 적용할 문장인지를 뒤에 질문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 물어본 게 뭐예요? 점유물 반환을 물었어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고. 그럼 불법 점유자죠. 불법이 중요해, 점유자가 중요해? 점유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항상 시험 문장이 나오면 물어본 게 뭔지를 정확한 정리가 돼야 그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해져요. 그냥 쭉 읽을 게 아니고. 그냥 쭉 읽으시면 감정만 앞세워지거든. 그래서 기분 좋게 틀려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본인 감정대로 해버리니까 감정상 할 때는 문제를 맞춘 것 같지만 답 맞추면 다 틀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 법은 냉정하셔야 돼요. 공평하게. 불법 점유자도 점유자야. 그랬더니 그 점유를 침탈한 자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얘 점유 침탈했잖아. 그럼 이 침탈자하고는 불법은 상관이 없잖아. 불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미지. 근데 지금은 점유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침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도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로 그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9개월 내내 외워. 이렇게 표시해서 답하는 연습을 한다고. 그럼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 없다고. 각각 판단할 문제예요. 그럼 점유자에는 크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본권이 있으면서 점유하는 정당한 점유자랑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느낌 있나 한번 해보게. 그럼 점유권에서는 본권 있는 점유자와 본권 없는 점유자 중에 주로 문제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래, 본권 없는 점유자가 주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본권이 있게 되면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점유권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점유제도에선 본권 없는 점유관계가 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시. 하나 했고, 야, 두 번째. 법은 수학이에요. 공식대로 하시는 거야. 제목이 건물 소유와 토지 점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에다 이렇게 해요. 건물 소유랑 토지 점유랑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화살표하고 다시 또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렇게. 학원에 왔으면 이따 집에 가죠? 민법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서로 이렇게 호환되게. 제한능력자 나오면 법정대리, 법정대리인 나오면 제한능력자, 이렇게 던킨 도너츠처럼 단어가 연결되게. 이 말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판례사안 정리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정해진 거야. 이 사례가 나오면 물어볼 것들이. 그럼 갑소유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더라도 건물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라 이 건물은 을소유야. 첫째 소송된 게 뭐냐면 을이 갑당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은 해놓고 건물 점유 사용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건물을 방치만 해두고 건물에 살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야, 너 지금 여태 내 땅에다가 건물 짓고 토지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그랬더니 을이 건물 소유만 하고 있었지 나는 건물 점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땅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토지를 점유한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못한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때 법원에서 한 이야기 그거예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느냐는 건물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건물 점유 사용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건물은 전혀 별개라. 그러니까 을은 건물 소유하죠. 그 자체가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야. 그러니까 건물 소유가 토지 점유다고. 그럼 토지를 점유하고 있냐 물어보면 뭘 확인해? 건물 소유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건. 닦을수록 가야지 뭐 어떡해. 자, 을이 병한테 건물을 임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병이 건물 점유 사용을 한다고 지금 을은 지금 점유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자, 병 건물 점유 사용하죠. 토지 점유자요 아니요? 병 토지 점유자야 아니야? 그럼 자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저 공식을 적용하라는 거야. 자, 병 토지 점유자야 아니요? 왜 아니요? 얘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그 사건을 생각할 게 아니라 토지 점유자냐 아니냐를 묻죠. 그럼 뭘 확인해? 건물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 공식을 적용하라는 거야. 느낌 오셔? 느낌 와야 돼. 느낌.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괜찮다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야. 습관을. 막막하게 책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연구 많이 했다니까. 저 아름답게. 저 공식 하나로 모든 사건을 같이 적용하시는 거야. 이거는 뒤에 계약법 끝날 때까지도 토지 건물 관계 나오면 일관성 있게 적용할 공식이에요. 그럼 딱 하나야. 건물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인 거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요. 토지 점유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느냐는 뭘 기준으로 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은 건물 점유자일 뿐인 거고 토지 점유자는 누구요? 을이 건물 소유자니 을이 토지 점유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운 공식이 철거는 을한테 청구해야지 병한테 철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갑이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면서 살고 있는 병한테는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건물을 철거할 테니까. 그래서 을 철거 병 나가라고 한 거예요. 됐어. 금방 될 것 같아도 시간 걸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래도 저 방식으로 하면 조금은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만 들면 합격하는 거야. 수석계 수석. 이제 세 번째 쟁점이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가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자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나오거든요. 그럼 이름 보고 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야, 점유 보조자가 무슨 뜻이요? 그대로 읽으면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 간접 점유자는요? 간접으로 점유하는 사람. 되잖아. 책 읽어봐야 그렇게 안 써있다는 게. 근데 법률 용어는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사람. 그럼 이름 보고 해보게. 자, 점유 보조자. 점유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조자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이름에다가 X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점유자냐 아니냐야.
점유권이 있냐 없냐. 그럼 점유 보조자 나오면 보조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점유자가 아닌 거지. 그럼 점유권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간접 점유자, 점유자야 아니요? 눈을 뜨고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무슨 뜻이요? 간접으로 점유하는 사람, 점유자야 아니요? 써 있잖아요. 근데 왜 느낌으로 아닌 것 같다 그래? 간접 점유자, 점유자잖아. 점유자구나.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책 3페이지 걸쳐 써 있거든. 저 내용이. 읽으면 뭔 뜻인지 하나도 몰라. 단어에 써 있어. 이름에. 점유 보조자. 저는 점유자 아니에요. 보조만 해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간접 점유자는 나도 간접으로나마 점유하고 있다. 나 점유자다. 라고 이름에 써 있다고. 해보시게. 갑이 을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 복종 관계에 기해서 을이 사실상 지배를 해. 그럼 좀 전에 봤던 점유의 기본 원칙이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법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지배를 할 때에는 지시복종 관계에 기초해서 지배를 하는 거라 얘는 점유자로 인정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지시하는 사람을 점유자로 봐야 된다고 한 거야. 얘를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이때 이 지시하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지시하는 관계를 점유보조 관계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보조라고 써 있으니까 안 해야 두티야. 그럼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점유를 보조하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요? 지시하는 갑만이 점유자고 을은 갑의 점유를 보조만 할 뿐이에요. 그럼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점유권 행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 보조자가 시험에 나오면 물어보는 게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는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그래요. 그리고는 이 경우만큼은 점유자로 취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는 거야. 소송도 그래서 된 거고. 그때마다 법원은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을지라도 지시하에 지배를 한 거기 때문에 지시하는 사람만이 점유자로 취급되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로 절대 취급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 나오면 이름에 답이 써 있는 거예요. 그냥 X 하시면 돼. 사람이 아니구먼. 이 예시들은 직접적인 예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지배하거나 빼비마트 있죠.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가게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죠. 각 점원들한테. 그게 지시 복종 관계인 점유 보조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제 얘기하는 건 학술상의 이야기라 생각 없는 출제위원이 들어갔을 때 10년에 한번 들러로 나올 문장이지 판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으로 안 나오는 문장 하나가 을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도둑놈이 물건을 들고 튀려 그래. 그럼 을 점유자는 아니죠. 보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버리면 갑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니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훔치려는 거 뺏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 튀면 쫓아가서 뺏어오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력구제권이다 그래. 자력구제권은 중요한 제도는 아니야. 그 자력구제권만큼은 얘는 점유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갑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한테 인정되는 그 어떤 권리도 인정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뺏는 탈환하는 자력구제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학설이 얘기해. 소송된 적은 없기 때문에 판례는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들에는 한 번씩 나왔지 요즘 판례 위주로만 내는 시험에선 안 나와요. 그리고 학설은 답으로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점유 보조 관계고, 이제 간접 점유라는 건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 갑이 빌려주고 을이 갑 거를 빌렸어요. 그럼 을이 사실상 지배를 하죠. 얘를 직접 점유자라 그래. 그리고 빌려준 갑은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법에서는 갑이 을한테 빌려줬다가 나중에 관계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물건이니까 지금 현재도 갑은 을의 직접 점유를 이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 둘의 점유를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다.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 갑도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얘를 간접 점유자라고 해. 그럼 간접 점유자랑 점유 보조자랑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기본 점유 원칙의 정반대적 현상이에요.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사람이고, 간접 점유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을 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내는 거라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러한 임대차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다 그래요. 이제 계약법에 나오는 임대차, 여러분들이 그래도 민법 공부 처음 해도 임대차는 아니까 이와 이제 유사한 관계로 다음 주에 물권법에서 하실 내용이 지상권, 전세권 관계가 있어요. 그게 다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들이야. 그때 발생하는 점유를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고 한다고. 자, 이제 상식 있나 해보게. 그럼 여러분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되려고 힘든 공부 시작한 거 아니요? 어제 또 몇 명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 싶대. 근데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아니 평생 직접 점유 지금 원 없이 하고 있는데 뭔 직접 점유자가 또 되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만 가시라고. 꿈을 이뤘으니까 중개사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 아니 직접 점유자가 되고 싶다는데 이미 직접 점유 하고 계시는데 집에 가야지. 그래서 가라 그랬다니까 한 3명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가 되고 싶어 했더니 직접 점유자야. 가시라고. 꿈을 이뤘잖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꿈을 이뤘네. 직접 점유자. 그러니까 이게 어감으로 보면 직접 점유는 왠지 강하고 좋아 보이고 간접 점유는 왠지 효력이 약하고 느슨해 보이거든. 그 어감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 번만 돌이켜보면 간접 점유가 훨씬 이상적인 점유 형태야. 오늘부로 카톡에다가 좌우명을 새겨. 간접 점유자가 되죠. 이렇게. 그럼 그걸 본 친구들이 연락 올 거야. 무슨 뜻이야? 너도 학원 다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한테까지 강의할 수는 없어. 간접 점유가 훨씬 이상적인 점유 형태인 거예요. 이제 됐어? 잉?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라고. 이렇게 을이 빌린 걸 또 빌려줘. 이걸 전대한다 그래. 전대. 자, 전자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매수한 걸 또 매매를 하죠. 그걸 전매다 그래. 전자가 구른다는 뜻이에요. 빌린 거를 또 빌려주지. 그걸 전대한다 그래. 전대. 그럼 이제 얘가 사실상 지배를 할 거 아니야. 얘도 이제 빌려줬으니까 사실상 지배 안 하지. 그럼 얘가 직접 점유자죠. 얘는 이제 간접 점유자지. 아, 을이 병한테 또 빌려줬으니까 병이 직접 점유자. 이제 을, 갑 둘 다 간접 점유자인 거야. 이걸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 이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따, 사실상 지배는 병이 하니까 병이 직접 점유자고 이제 을도 간접 점유자라고 굴러갔잖아. 에이, 됐어. 요만해. 이제 외우실 게 그거야. 외워야 돼. 임대차에서 점유했단 말 나오죠. 그럼 점유자 누구야? 둘 다요. 둘 다. 그게 항상 외워지게끔 해야 돼요. 잘 안 돼 이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간접 점유자라고 이름이 써 있으면 점유자인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게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눈에 볼 때는 임차인인 을만 점유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갑이 점유자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해 가지고 점유했단 말이 나오거든.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점유자다가 되게끔 외워놔야 돼. 입에서 나오게. 안 그러면 못 풀어요. 해보게. 그래서 두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이름 보고 하시면 돼. 점유 보조자는 X하고 점유권 없다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라고 써 있으니까 점유권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1번 점유 보조자가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그냥 X해. 이름 보자마자 사람도 아닌 것이 이렇게. 그리고 바로 밑에 된다. 되긴 뭐가 돼. 이렇게 하라고. 중간에 안 읽어도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 사실적 지배하죠. 그래도 점유자 아니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오. 사람이. 하나 맞았고. 2번은 다른 시험에 나온 사례고 우리 시험에 나오려면 시간 좀 걸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공식을 안 해온 사람은. 그럼 물어본 것부터 한번 정리해봐요. 물어본 게 뭐야? 반환 청구 물었지. 반환 청구가 뭐요? 돌려달라는 거야? 됐어. 반환, 철거, 말소, 진정명의, 물권적 청구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괜찮아. 윽박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기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묻는지를 알아야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찾을 거 아니냐고. 문장 속에서 찾는 거라니까요. 반환 청구가 물권적 청구다니까. 그럼 확인할 건 갑이 현재 소유자인지 을이 현재 침해자인지를 위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갑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을이 이렇게 나왔잖니. 그럼 여기까지는 갑이 현재 소유자고 불법 점유하던 을이 침해자였죠. 근데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병이 건물에 거주한다고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자, 건물 점유자 누구요? 금방 임대해가지고 점유하는 거 나오면 점유자 둘 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대로 눈으로만 보니까 을이 병에게 임대해서 병이 거주한다고 보자마자 점유자 누구요? 그러니까 병만 거실에 누워있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병만 점유자다고 답을 해버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틀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임대했지? 그럼 점유자 누구요? 둘 다야. 둘 다. 을병 모두가 점유자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을병 모두. 아니 오늘 하라는 게 아니고 그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할 수 있게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요. 또 입 대빨 나왔어. 아리아와 씨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더 어려워. 뭐 내일 시험 보래 내가? 앞으로 9달 동안 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금방 했는데도 눈으로 읽으니까 병만 점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을이 점유하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을병 임대했다라고 하면 점유자 둘 다지. 이렇게. 을 간접 점유자, 병 직접 점유자.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땐 둘 중 누구한테든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고 간접 점유자든 직접 점유자는 둘 다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때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이제 을, 병 둘 다 점유자다. 둘 다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안 해온 사람은요.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맞는 줄 알겠지. 아니 병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반환을 청구해야지. 을은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을한테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소송된 건데.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야. 점유 보조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점유 보조자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상식. 이 사건. 갑 소유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다가 병한테 빌려줘가지고 병이 지금 살고 있죠. 그럼 소유자 갑 측에서는 을병 누구한테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갑은 을하고 병 중에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게 일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을이요 병이요? 에? 빌려준 을이요 살고 있는 병이요? 상식 누구요? 무엇이 헷갈려 이게. 이거는 시험에서 묻는 건 아니고 상식을 묻는 거라고. 을한테 행사하는 게 일처리가 용이해져요. 여러분이 병이야. 나는 을한테 빌렸어. 근데 갑이 자기 건물이니까 달래. 줘 안 줘? 안 줄 거라고. 을하고 해결하라고 할 거야. 나는 을한테 빌렸으니까. 근데 을 불러다가 야 내 건물 어디 있어? 그랬더니 병한테 빌려줬대. 확 가서 안 찾아와? 찾아오라고 내 거. 그게 훨씬 일처리가 빠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을이 병한테 임대했대. 그럼 점유자 누구요? 둘 다라니까. 둘 다. 그리고 시험에선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 내용이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라. 그거 틀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정해지다. 이제 좀 이게 정해진 것만 하면 되겠다. 꿈과 희망을 갖고 해야 되겠다. 느낌은 드셔? 강요에 의해서 끄덕거리는 건 의미가 없어. 진심으로 울어야 돼. 진심으로. 여기까지가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1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고 하는 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호기심 천국이 아니고 시험에 나올 걸 하시는 거예요. 쉬었다가 자주조미와 타주조미 하시기. 그리고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들었으면 됐어. 이제 잊어버려.